반갑습니다. 돌집사 TV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유통관리사 이제 이금 핵심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어들 조금 정리하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23년도, 22년도 말부터 우리 시험 출제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내용들 다 반영해가지고 이제 2018년도부터 19년도 그 전까지는 이제 중복되지 이제 빠진 내용들은 다 제외를 했고요. 하지만 계속 중복돼서 나오는 내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그래도 기출 5개년은 항상 같이 돌려보셔야 된다라는 거 조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용어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리쇼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는 리쇼링, 오프쇼링 이렇게 두 개의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겠죠. 자, 리쇼링은 다시죠. 해외에 있는 자국의 기업에 해외에 우리 기업이 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혜택을 막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 동안은 뭐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서 사업을 했는데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일자리 좀 만들어줘. 그러면 우리가 지원금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돌아오게 하려는 게 리쇼링이고요. 자, 오프쇼링은 반대죠. 나가게 하는 겁니다. 사업체를 인건비가 싼 다른 나라. 자, 지금은 이제 인도, 브라질 이런 쪽이 아무래도 지금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죠. 자,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체를 옮겨서 다국적 기업들에게 해당하는 것들이 오프쇼링이 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레토의 법칙 우리 많이 들어본 내용이에요. 자, 80%의 결과물은 상위 20%가 만든다라는 거. 심지어 이 상위 20% 안에서도 또 20%가 존재를 한다라는 게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자, 롱테일의 법칙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IT나 이런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위 20%가 그동안은 이 지구, 이 사업들을 이끌어 나갔었는데 다수의 80%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위 20%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위 20%의 범위는 넓어지나 실제로 수익을 내는 것은 또 20%, 이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여전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단수 가격 결정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내가 경쟁보다는 마지노선의 가격을 위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경쟁 위주로 보냐, 가격 위주로 보냐에 따라서 가격 전략이 기업마다 바뀌게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뭐 1,000원에 팔 거를 990원에 판다. 요런 개념이죠. 그래서 앞자리 단위를 바꾼다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가격을 못 낮춥니다. 진짜 내가 10원이라도 더 빼드릴게요. 요런 개념이 단수 가격 결정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격을 중심으로 결정을 하는 방법이다. 요게 핵심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B2B 많이들 아시겠죠? 기업과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죠. 그리고 C, 커스터머죠. 자, C2B, 개인과 기업 간의 인터넷 비즈니스. 이 인터넷 비즈니스라는 거에 동그라미 칠게요. 그리고 G4C, G, 거버먼트죠. 정부와 개인 간의 거래다. 그리고 IoT 여러분들 뭐 많이 알고 있죠. 요즘 IoT가 심지어는 우산에도 기능이 장착이 돼 있어서 내 우산 잃어버리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는 우산들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 사물의 센서나 통신 기능을 내장해서 인터넷과 연결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LG 띵큐를 쓰고 있는데 광고는 아닙니다만 자, LG 띵큐 같은 거 쓰면 내가 건조기 몇 번 돌렸는지 세탁기 몇 번 돌렸는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해지죠. 이게 IoT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디백 있습니다. 우리 버디 하면은 옛날에 버디버디 기억하시나요? 메신저죠. 서로 날아다니죠. 자, 항공입니다. 요 개념 항공으로 연결해서 외울 거고요. 자, 항공 플러스 화물. 자, 항공기로 운송을 해서 그 다음에 화물로 옮긴다. 버디백. PC백은 물고기죠. 그 PC랑 스펠은 다릅니다만. 자, 선박. 물고기는 배로 잡습니다. 그죠? 자, 선박으로 옮겨서 화물로 하는 게 이제 배로 운반하는 거다. 피기 하면은 이것도 스펠이 다릅니다만 우리 피그 떠올려 볼까요? 돼지죠, 돼지. 자, 돼지는 우리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기차로 옮겨요. 그죠? 요런 것들, 무거운 것들, 요런 것들 화물로 옮겨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철도 피기, 더블 스택 트레인이라고 나옵니다. 철도에서 컨테이너를 2단으로 적지 않은 그냥 차, 화차 이런 거 나오면은 무시하세요. 그냥 차입니다. 그리고 뭐 차는 기차도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파이프라인, 파이프로 어떤 것들을 옮기죠? 가스나 액체, 석유 이런 것들을 옮길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파이프. 그래서 이거를 화물로 운송을 한다. 그리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정량적, 정성적 차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데 정량, 양이죠.
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10개까지 셀 수 있어요. 자, 객관적인 수량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성적, 성, 마음, 그 마음 같은 거는 셀 수가 있나요? 내가 너를 위하는 마음은 이만큼이야 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셀 수는 없죠. 그래서 주관적인 견해가 좀 들어갑니다. 자, 토론이나 회의 이런 것들을 내가 거쳐 보니까 우리 정성적 지표로 보면은 이 사업은 하는 게 맞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전방 통합, 후방 통합 나눠볼게요. 자, 전방은 앞으로 나가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제조회사가 도소매업체를 소유하거나 도매상이 소매업체를 소유하는 것 같이 공급망의 상류 기업이 하류 기능을 통합한다. 자, 기본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는 제조업체나 혹은 뭐 유통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매업체나 도매업체에서 물건을 바로 시작하지 만들거나 그러진 않겠죠. 물건이 어디서부터 등장했느냐가 이제 출발점입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전방이란 건 제조업체, 유통업체까지는 될 수 있겠죠. 자, 후방통합은 반대죠. 자, 이제 도소매업체가 물건을 그동안 한번 팔았었는데 우리도 한번 물건 만들어 볼까 하면서 PB 이런 상품들이 나옵니다. 이마트 노브랜드 이런 거죠. 자, 소매업체가 도매 기능을 수행하는 것 같이 공급망 하류에 위치한 기업들이 이제 상류에 있는 것까지 하니까 돈이 된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후방 반대에서 출발이 시작되었다라는 개념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기본적으로 볼게요. 자, 요 내용은 뭐 거의 2011년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정된 기능만 할 수 있는 도매상들이 있는데 먼저 현금 무배달 도매상. 자, 무배달, 현금으로 뭐 배달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자, 아닌 건 아니지만, 자, 현금 배달하지 않겠다라는 건 아니고, 자, 현금 지불 조건, 무조건 현금만 받을 거고 끊고, 무배달, 자, 배달하지 않겠다. 최배달 아니죠. 자, 배달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트럭 배달, 말 그대로요. 트럭 배달하는 겁니다. 자, 판매와 트럭에서 우리 양말 팔거나 막 다육이 파시는 분들 많이 보죠. 자, 이런 트럭을 통해서 판매도 하고 건어물도 팔면서도 배달도 하고 이러면서 자파, 재활용 등을 공급해주기도 하는 역할을 트럭 배달 도매상이다. 그리고 진열 도매상은 우리가 막 매장 가서 그냥 진열 재고 관리 이런 거를 직접 해주는 거예요. 이 도매상들이. 그래서 소매상의 진열대를 점유를 하는 도매상들이다. 그래서 이 소매장에 있는 뭐 진열대 몇 개를 쓴다 대신 월세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매되는 수익을 또 나눠 가지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진열 도매상이 하고요. 우편 주문 도매상. 우편을 통해서 소매상에게 카탈로그를 줍니다. 카탈로그를 주고 여기서 필요한 거 주문해 주시면 저희가 발주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배달까지 해준다. 우편 주문 도매상. 그리고 직송 도매상은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운송도 안 해요. 그래서 완벽한 중간 업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중간 업체예요. 뭐 중간에서 연결 브로커만 해주는 거죠. 공급자와 생산자 사이에 존재를 하면서 소매상에게 운송하게 하는 겁니다. 야, 여기서 A 지점에서 몇 개 달래? 그러면은 전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수수료를 또 받는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시험 문제에 이렇게 옛날에는 선택하는 문제 많이 나왔었는데 조금 단순화됐어요. 그래서 한정기능 도매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혹은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 5개 앞에 있는 거 단어 정도를 꼭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이 아웃소싱 외주를 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해볼게요. 자, 이 외주를 왜 주냐? 기업 중에서 외주를 주는 이유가 있겠죠. 자,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돈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윤을 만들 거기 때문에 지출되는 물류 비용을 정확히 줄이자 혹은 파악하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은 내가 직원들을 고용해가지고 우리 물류비 얼마 이런 거 관리를 했었는데 돈도 계속 나가고 직원 인건비도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책임을 확실하게 물 수 있게 한번 외주를 줘보자 해서 정확한 물류업체, 이런 유통업체, 물류 유통을 담당하는 곳에 우리 거 좀 대신 해주세요. 대신 한 달마다 통계 좀 내서 저희한테 주세요.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면 금액이 나오겠죠. 자, 이런 것들도 측정 가능해지고 고객 서비스와 비용 절감. 자, 비용 절감이라는 단어는 계속 나와요. 자, 일단 아웃소싱의 목적이 기업 전략과 동일해야 된다. 요거 시험 지문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내가 이제 유통, 물류 이런 것들을 아웃소싱 외주를 주니까 시간이 남죠. 돈도 남겠죠. 자, 그러면은 고객 서비스에 내가 더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지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아웃소싱을 준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나머지 인력 관리도 가능하겠죠. 사기 증진, 차라리 복지를 좀 더 만들까? 이런 깨어있는 사장님들이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별표. 요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외주 이런 물류 아웃소싱을 성공하려면은 첫 번째
최고 경영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요 단어 그대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꼭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고객 만족의 목표를 두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 외주라는 것을 주는 거는 내가 내 회사에 줄 수도 있어요. A, B, C가 같은 회사예요. 근데 B와 C는 A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B는 물류만, 유통만 담당해요. C는 제조만 담당해요. 이런 경우 A가 우리가 할 건데 유통은 너희 자회사에서 담당해줘. 이런 것들도 우리 물류 아웃소싱에 들어간다. 요거를 3PL 제3자 물류라고 합니다. 3자 물류 나중에 나올 건데 한번 더 지금 살짝 말씀드린 거예요. 자, 기업이 외부 조달이나 외주를 주는 이유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비용상의 이점이 있겠죠. 불충분한 생산 능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외주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결여. 내가 이 A라는 상품을 만들고 싶은데 사실 기술이 없는 거예요. 기술이 부재할 때. 기술이 부재. 할 때 이 기술이 있는 곳에 맡기면 되겠죠. 그리고 구매 부품 품질 측면에 우수성, 나보다 솔직히 저기가 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맡기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섭력을 약화시킬 때도 요거를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기업 정보의 누출이 우려가 될 수 있다라는 단점 하나.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은 단점이에요. 자, 무작정 외우시면은 뭐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건 단점으로 외워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상표 이해해 볼게요. 자, 먼저 개별 상표입니다. 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브랜드, PB, 노브랜드 있겠죠? 우리 기본적으로 노브랜드 예를 많이 드릴 건데 제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조업체, 이런 유통업체들이 우리 상품 직접 만들어 보자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 나온 상품이 나옵니다. PB. 자, 이렇게 해서 PB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PB 상품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 자, 먼저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내 거 관리하겠다. 그리고 수익성 개선. 맡기니까 돈이 오히려 더 비싸더라. 근데 우리 이제 자본이 있으니까 이 기술도 살 수 있잖아. 우리가 직접 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표 차별화 및 이미지 개선. 이 PB 상품 어떻게 보면은 이 브랜드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다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상품 뭐 만들기가 쉽겠죠. 결제 라인이 복잡하지가 않으니까 뭔가 만들어내기 쉽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상표 개념들 볼까요? 광고비와 포장을 간소화해 원가를 절감시켰다. GEB. 점포상표, 소매업자들이 사용하는 브랜드 SB. 경쟁상표, 후발 진입한 브랜드에 대항하기 위한 저가상품 FB. 전국상표, 제조업체가 개발했다. 생산 프로모션 등을 맞춰서 진행을 한다. NB. 요거는 어떤 내용들인지만 알아보시면 되겠고, 자, PB 내용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쟁 분석 이해하기 별표 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진짜 시험에 오랫동안 자주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업태 간 경쟁 분석입니다. 업태끼리 경쟁하는 거죠. 자, 유사 상품을 파는 상이한 서로 다른 소매 업체 간의 경쟁 구조를 분석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업태 내 경쟁 분석 같이 비교해서 볼게요. 자, 유사 상품을 파는 동일한 소매 업체 간 경쟁 구조 분석이에요. 자, 우리 먹자골목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먹자골목에 있어요.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저기 광진구 가면 구이동에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거기는 막 뭐 불고기도 팔고 뭐 닭갈비도 팔고 소고기도 팔고 굉장히 다른 식품들이 팔죠. 근데 유사 상품이에요. 음식을 판다라는 거는 동일한데 파는 종목이 다 다르죠. 요런 근데 사이들끼리 경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업태간이라고요. 업태내는 우리 춘천에 닭갈비 골목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닭갈비 골목 떠올려 보면은 다 똑같은 닭갈비를 팔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음식을 판다라는 거 똑같고 근데 종목도 똑같아. 그러면은 동일한 소매업체 간의 경쟁 구조를 분석해 보겠다는 게 업태 내입니다. 업태 간이랑 내랑 조금 차이 잘 외워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잠재 경쟁 분석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소문이 들리는 거야. 저기서 누가 신규 업체가 등장할 것 같아. 근데 우리랑 똑같은 물건을 팔아. 똑같은 업종이래.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분석하겠다라는 게 잠재 경쟁.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장이 신규 사업장에 대한 우려, 경쟁을 준비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쟁 보완 관계 분석은 우리가 이미 경쟁 시장이죠. 이 시장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선택과 이익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경쟁이라는 게 있는데 경쟁에서 또 나뉘는 게 신규에 대한 경쟁,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쟁에 어떻게 성장기, 도입기, 성숙기 어떻게 나누냐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 뒤에서 그거는 또 제가 말씀드릴 거고 자, 이런 경쟁들이 항상 시장에는 존재를 하는데 고객들의 선호도, 소득, 특성들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것이 또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이 경쟁 보완 관계 분석을 하려면 결국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 기업, 우리 매장의 상권이 어디까지인가가 결국 중요해져요. 그래서 이 경쟁 보완 관계 분석은 나중에 또 상권과 연결되는데 뒤에서 또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위계별 경쟁 분석입니다. 자, 위계별이란 단어가 경영학에서 나오는다고 하면은 항상 멀어요. 이 범위가 상당히 넓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도심, 부도심, 지역 중심, 지구 중심 간의 경쟁 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제가 많이 들은 예는 이제 스타필드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원에도 스타필드가 하나 생겼죠. 그리고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고흥이었나요? 고흥은 아닌데. 우리 고자 들어갔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그리고 하남에도 스타필드 하나 있죠. 거리가 서로 상당히 멀어요. 근데 수도권에만 있는 것만 보면은 따지고 경기권에 보면 벌써 스타필드가 3개라는 거죠. 자, 이런 지구 중심, 지역 중심 간의 경쟁 관계가 서로 이 정도면은 상권이 겹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위계별 경쟁 분석이 충분히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점포가 등장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경쟁 분석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시험 문제 또 자주 나오는 친구 EOQ입니다. 경제적 주문량이죠. 자, 요거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업에서 자, 내가 1년 동안 물건 100개가 팔리는데 자, 100개가 팔리는데 우리는 항상 안전재고까지 다 하니까 리드타임도 계산을 해보니까 한 190개가 필요하더라. 야,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 주문하려면은 1년에 한 번 주문할 때 몇 개 주문해야 되냐? 이게 결정해주는 게 경제적 주문량인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은 재고 유지비와 재고 주문 비용을 더해 연간 재고 비용의 최적화를 위한 1회 주문량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EOQ 구하는 공식 한번 볼게요. 자, EOQ는 루트 HEDO인데, 자, 외워야겠죠? 자, 1회 주문량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필요 없고, D는 연간 수요량이에요. 우리가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연간 수요량이 대충 뭐 10,000개더라. 10,000개. 자, 그리고 주문당 소모 비용이 한 번 주문할 때, 한 500원씩 들어. 500원씩 들고, 연간 단위 재고 비용, 자, 유지 비용, 요거 한 개, 우리가 10,000개를 주문을 보통 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수요를 하는데, 자, 한 개 유지하는데, 뭐, 창고비, 이거 관리하는 인건비 다 치니까, 뭐, 하나당 뭐, 한 90원씩 드는 거죠. 자, 요것들을 이제 곱해주고 나눠준다라는 건데, 요거는 사실 외우실 필요가 무조건 있죠. 무조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공식은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되고요. 필요한 거는 요 3가지로 항상 문제가 풀려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EOQ가 계산으로 나오는 문제도 있는데, 자, 이게 뭐 단어로 나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기본 가정이 시험 문제 나오고 있는데, 자, 이 EOQ를 계산하려고 하는 기본 가정이죠. 자, 수요량은 항상 일정해요. 뭐 솔직히 매년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근사치에 가까운 평균값을 내는 이런 중앙값을 내는 거죠. 정확히는 평균값보다는 중앙값이겠죠. 이런 수요량 항상 일정하다 보는 거고, 단위 구입 비용은 주문 수요량과 상관없이 또 일정하다. 자, 수요량과 단위 구입 비용은 일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또 있죠. 연간 단위 재고 유지 비용은 수량과 상관없이 일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일단은 우리 계산 문제 풀 때도 필요한 건데, 계산 문제에 들어간 이 3가지는 기업식에서 일정하다 보고 계산을 하는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주문 비용은 수량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그리고 주문량은 항상 한 번에 입고된다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솔직히 뭐 우리가 다르게 도착할 때도 있겠죠. 리드 타임이 솔직히 주문해보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들어온다 라고 보는 거고요. 자, 리드 타임이 없거나 일정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리드 타임이 없거나 일정한 거는 없을 수는 없어요. 사실 모든 사업을 하면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일정하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핵심이다 보면 되겠고요. 항상 재고가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안전재고가 빠져있다. 안전재고와 리드타임에 따라 필요한 재고 2개는 빼고 계산을 하는구나 라는 개념까지 이해를 하시면은 진짜 거의 100점짜리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끝으로 정량 주문과 정기 주문 이해해 볼 건데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정량, 양이죠. 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 수 있어요. 우리가 1개에서 10개까지 셀 수 있죠. 자, 그렇다는 것은 왜 이렇게 주문하냐 한번 고민해보면 좋습니다. 먼저 표준 부품을 주문하는 경우에 항상 쓰이는, 매일 쓰이는 이런 것들, 상시품들, 상용품들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많은 품목수가 많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보니까 우리 한 달에 100개씩은 쓰던데?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일정하지 않은 주문 시기, 요거 다 쓰면은 주문하고 또 다 쓰면 주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EOQ겠죠. 경제적 주문량에 따라 맞춰져서 주문이 된다?
그러면은 정량주문법이 낫다. 이런 거죠. 그리고 저가 물품. 저가 물품은 양에 따라서 주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발주량은 결국 경제적 주문량 EOQ로 계산하는 게 정량주문법이다. 자, 정기주문법은 반대죠. 자, 이렇게 나오는 거 반대 개념 나오면은 그냥 그대로 역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정량주문법이 표준부품이에요. 그러면은 정기주문 조금 전문품에 들어가는 선매품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물건들에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전용 부품 주문을 하는 경우 그리고 품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유동적인 주문량. 자, 전문품이나 선매품 이런 것들을 우리 고객들이 구매를 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죠. 왜? 가격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물건이 엄청 많이 팔리지는 않아요. 사실 휴지가 많이 팔린 게 뭐 우리가 전자레인지 많이 팔리는 것보다 더 많겠죠.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사는 물건일수록 양이 정해져 있지 않고 유동적이라는 거죠. 어떤 때 시즌 되면 많이 팔리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변동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벤트를 하고 프로모션, 쿠폰, 샘플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긴 하다만 이런 것들에서는 이제 정기주문법이 낫겠더라. 일정한 주문 시기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 요쯤 되면 한번 받고 또 요쯤 되면 한번 받고 정해놓고 받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더라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정량주문법은 저가였던 거에 반해 정기주문법은 고가의 물품일수록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발주 시기를 정해두고 기간별로 발주를 해주는 방식이다 라고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시간이긴 했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23년도 그리고 22년도 말부터 유통관리사 경영학이 내용이 많이 추가되면서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전에는 조금 단순 암기 스타일이긴 했었는데 조금 이제는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서 내가 외운 것들 가지고 다른 문제도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릴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확실히 다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 합격 목표인 60점 넘는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일에 내가 100점을 맞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제 강의 추가로 또 핵심 요약집 이런 것들 같이 사서 보셔도 좋고 이거 이외로 다른 교재도 사서 보세요. 근데 뭐 100점 받으나 솔직히 60점 받으나 합격은 똑같아요. 점수가 뭐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선택해서 잘 공부하시는 게 유통관리사는 조금 전략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